서울의 늦가을은 뼛속까지 시린 바람을 동반하며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변에서 한참 떨어진 재개발을 앞두고 쇠락해가는 구시가지의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 삭막한 풍경 속에 유일하게 따스한 불빛을 밝히고 있는 곳은 평운의 모퉁이라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린 카페뿐이었다. 주인인 한지우는 오래된 참나무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팔뚝은 가늘었지만 원두를 갈아내는 손길에는 섬세함과 정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선한 눈매를 가진 마치 세상의 풍파와는 거리가 먼 순수문학 소설 속의 주인공 같은 청년이었다. 가게 안은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와 오래된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에게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자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단골 손님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오후는 거칠게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어이, 사장 녀석.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쇳소리 섞인 고함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흙발로 가게 안을 침범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카페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두식은 험상궂은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를 가진 남자로 태양 건설의 철거 용역 팀장이었다. 그는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손님들을 노려보았고 겁에 질린 손님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침착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우는 폭력을 싫어했고 무례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러설 수 없었다. 장두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카운터를 콱 내리쳤다. 이 새끼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야, 우리가 너 같은 새님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꺼지라고 그는 품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지우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 모서리가 지우의 뺨을 스치며 붉은 생채기를 냈다. 법적으로도 강제 집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행패 부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줍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이 장두식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경찰아, 이 동네 경찰이 누구 편인 줄 알아? 장두식의 눈이 뒤집히며 주먹이 날아들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의 고개가 젖혀졌고 입안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중심을 잃은 지우가 진열장 쪽으로 쓰러지자 애지중지하던 앤티크 찻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깨져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지우가 고통에 신음할 새도 없이 장두식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다. 의자가 날아다니고 테이블이 뒤집혔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액자들이 박살났다. 지우는 깨진 도자기 조각 위로 밀려나며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폭력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 가게가 네 무덤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인해. 장두식은 쓰러진 지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지우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부어오른 눈으로 여전히 저항의 의지를 보였다. 절대 안 팔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명확했다. 격분한 장두식은
지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댔다. 복부와 등을 강타하는 군화발의 충격에 지우의 숨이 턱턱 막혔다.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뇌리를 스쳤다. 지우는 고통 속에서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로 가져갔다. 휴대폰을 꺼낼 힘조차 없었지만 손가락 끝으로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그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인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장두식의 부하가 그의 손을 밟아버렸지만 통화 연결음은 이미 전파를 타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네가 믿는 정의가 널 구해줄 것 같아. 장두식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지우는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엉망이 된 카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폭력배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실수는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을 그녀. 강서연의 분노를 깨운 것이었다. 대한민국 뒷골목을 지배하는 검은 연꽃의 남자를 건드린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터였다. 서울의 중심부. 테헤랄로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압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금성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조차 이곳을 지배하는 차가운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금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현장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날카로운 눈매로 맞은편에 앉은 늙은 이사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30 초반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경영자들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 전무님 말씀은 이번 분기 손실을 덮기 위해 계열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칼날은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손에 든 몽블랑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을 머뭇거리는 김 전무를 꿰뚫어 보듯 주시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기업의 총수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조직인 흑련 헬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밤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천억의 자본이 움직이고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던 서연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회의 중에는 절대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 그녀였지만 그 진동 패턴은 특별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약점인 한지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서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양해를 구하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을 지우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낯선 남자의 거친 욕설만이 들려왔다. 이 새끼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거친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소리. 그것은 분명 지우의 목소리였다. 순간 서연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잡고 있던 만년필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부러졌다. 검은 잉크가 그녀의 하얀 손가락을 타고 핏물처럼 흘러내렸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냉철한 사업가였던 그녀의 얼굴에서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은 살기가 들어찼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시커먼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낸 소음이 비명처럼 울렸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나가세요.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누구도 감히 이유를 묻거나 반박할 수 없었다. 이사들은 허둥지둥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최측근이자 흥년의 2인자인 박 실장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미 서연의 표정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박 실장의 침착한 물음에도 서연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지우야. 서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지우가 있는 가게. 지금 당장 위치 추적해서 병력 보내. 그리고 그 구역 관할하는 놈들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10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명령은 명확하고 잔혹했다. 박 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대충 닦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감히 누가 내 것을 건드렸는가? 감히 누가 나의 평온을 깨뜨렸는가?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눈을 감고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할 때 유일하게 그녀를 평범한 여자 강서연으로 대해주던 사람.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의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던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어두운 세계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며 떠날까봐,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이 자신으로 인해 더러워질까봐 철저하게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 비밀스러운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서연이 나타나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대표님,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차장을 울렸지만 서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장 앞쪽에 있는 리무진에 올라탔다. 위치 파악됐습니다. 태양건설 산하의 용역 깡패들입니다. 현재 구시가지 재개발 구역에서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화면에는 장두식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지우의 카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태양건설. 서연의 입술이 비릿하게 비틀렸다. 고작 삼류건설사 따위가 자신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다. 태양건설 조 회장, 지금 어디 있어? 서연이 물었다. 현재 룸살롱에서 접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실장의 대답에 서연은 차갑게 지시했다. 잡아와. 그 자리에 있는 놈들 전부. 차량 행렬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이 탄 리무진을 선두로 수십 대의 검은 차들이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장례 행렬 같기도 했고 사냥을 나서는 맹수들의 무리 같기도 했다. 도심의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의 시선은 오직 휴대폰 화면 속 지우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카페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깨진 유리창, 부서진 가구들, 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과 핏 자국. 서연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놈들은 이미 지우를 데리고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지우의 휴대폰과 그 옆에 낭자한 선명한 핏자국을 본 순간 서연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핏자국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아직도 통화 중 표시가 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박 실장과 조직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들의 보스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불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분노라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타오르는 불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울 시내 모든 조직에 연락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출구를 막아.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내 남자를 건드린 대가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놈들의 뼈에 새겨줄 거야. 그날 밤 서울의 뒷골목은 발칵 뒤집혔다. 흑년의 움직임을 감지한 군소 조직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고 정보통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서연의 분노는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며 지우를 납치해 간 장두식 일당과 그 배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지우를 끌고 자신들의 아지트인 패창고로 향하던 장두식 일당은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힌 지우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들이 태운 이 남자가 저승사자를 부르는 부적이라는 사실을. 이 새끼 생각보다 맷집이 약하네. 조금만 겁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기절해버렸어. 장두식이 운전대를 잡으며 킬킬댔다. 형님, 이참에 그냥 어디 묻어버릴까요? 어차피 연고도 없는 놈 같은데. 조수석에 앉은 부하가 섬뜩한 농담을 던졌다. 그 순간 그들의 차 뒤로 강력한 하이빔을 켠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었다. 뒤이어 2대, 3대, 아니 수십 대의 차량이 그들의 차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장두식은 백미러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뭐야? 저 새끼들은 경찰인가? 하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들을 사냥감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법의 심판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비 없는 심판의 시작이었다. 서연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냄새를 맡고 달려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의 막이 내렸다. 장두식이 몰던 승합차는 앞뒤를 가로막은 검은 세단들에 의해 강제로 갓길에 처박혔다. 타이어가 찢어지며 발생한 매캐한 고무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도로를 자욱하게 뒤덮었다. 장두식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뭐야, 어떤 미친놈들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이것이 단순한 보복운전이나 경쟁 조직의 시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차문을 열고 내리려던 그의 동작은 곧바로 얼어붙고 말았다. 수십 대의 차량에서 쏟아져 나온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승합차를 포위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나 강목 대신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동네 양아치들의 난잡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같은 절도와 위압감을 풍겼다. 문 열어. 맨 앞에 선 박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니들 어디 식구야? 내가 태양건설 장두식이다.
이 구역 관리가 누군지 알고 덤비는 거야.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박 실장의 눈짓 한 번에 조직원 2명이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곤봉으로 박살냈다.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와 함께 장두식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문을 뜯어내듯 열고 장두식의 멱살을 잡아 아스팔트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동시에 뒷좌석의 문도 열렸다.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한지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박 실장은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맥박이 미약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 포위망을 뚫고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걸어오는 길을 따라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택다. 바닥에 처박혀 제압당한 장두식은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미모였지만 그 눈빛은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섬뜩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연은 장두식을 벌레 보듯 지나쳐 지우가 있는 뒷좌석으로 다가갔다.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나 맑게 웃어주던 지우의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찢겨 있었다. 하얀 셔츠는 붉게 물들었고 축 늘어진 손은 흙투성이였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피부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곧바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슬픔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사리로 바뀌었다. 병원으로 이송해 최고 의료진 대기시키고 이동 중에 1초라도 지체되면 다 죽을 줄 알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신속하게 지우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장두식을 내려다보았다. 태양건설 장두식이라고 했나?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장두식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십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연은 대답 대신 박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 실장이 건넨 가죽 장갑을 천천히 끼며 그녀가 말했다. 오해 아니, 아주 정확하게 찾아왔어. 네가 오늘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녀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다. 이 쓰레기들 창고로 끌고 가. 죽이지는 마. 그렇게 쉽게 편안해지게 둘 생각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자를 때마다 내 허락 맡아. 명령이 떨어지자 조직원들이 장두식과 그 일당을 짐짝처럼 차 트렁크에 구겨 넣었다. 현장이 정리되자 서연은 다시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작전명 정화라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흑년의 모든 조직원에게 내리는 총공격 명령이었다. 오늘 밤 태양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을 폐쇄한다. 불법 도박장, 유흥업소, 사채 사무실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부숴버려. 서연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자 선전포고였다.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습격이 시작되었다.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 영등포의 불법 하우스, 인근의 건설 현장 사무소들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들이 박살나고 장부들이 불타올랐다. 태양건설의 자금주를 관리하던 중간 보스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흑년의 조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경찰 신고는 무의미했다. 이미 서연의 영향력이 닿아 있는 고위층들이 손을 써두었기 때문에 오늘 밤 서울의 치안은 흑년의 통제하에 있었다. 한편 병원 VIP 병동에 도착한 지우는 긴급 수술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지우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 씨, 오늘은 라떼 아트 연습해봤어요. 하트 모양인데 어때요? 수줍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네던 지우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그녀를 위해 정류장까지 마중 나왔던 모습.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잔인한 폭력 앞에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서연은 다급하게 다가갔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장기 파열은 피했습니다만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가 심합니다. 그리고 전신의 타박상이 심각해서 회복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만 있다면, 그가 숨만 쉬고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최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옮겨진 지우의 곁을 잠시 지켰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약속할게. 널 이렇게 만든 놈들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거야.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병실을 나서는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포식자의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에게 짧게 물었다. 놈들은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준비되었습니다. 창고 지하에 묶어두었습니다. 가자. 서연은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병원을 나섰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잔혹한 처형의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흑년은 피의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다. 태양건설의 본사. 회장실에 있던 조 회장은 빗발치는 보고 전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회장님, 강남업소가 털렸습니다. 인천 물류 창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지부장이 태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과 파괴음에 조 회장의 손이 떨렸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태양건설을 건드려? 조 회장이 소리쳤지만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금성그룹입니다. 강서연 대표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서연. 그 마녀가 왜 조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가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서연의 분노는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의 하찮은 모래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룸살롱, 황제의 VIP룸.
태양건설의 실세이자 이번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인 최무성 전무는 발렌타인 30년산을 크리스털 잔에 가득 따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이 아양을 떨며 술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구시가지 개발 계획서에 쏠려 있었다. 그래. 장 팀장이 일처리는 확실하구만. 그깟 커피숍 하나 미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부로 끝났어. 최무성은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장두식에게서 작업 완료라는 짧은 문자를 받은 후로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그 카페 자리만 확보하면 수천억 원짜리 주상복합 단지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터였다. 그는 한지우라는 청년을 그저 운이 나쁜 개미 한 마리 정도로 치부했다.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 논리 앞에서 개인의 소유권이나 추억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였다. 세상은 말이야. 힘 있는 놈이 정이고 돈 있는 놈이 법이야. 그는 술잔을 비우며 거만하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승리감에 취한 파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태양건설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팀장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최무성은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세청과 검찰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최무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압수수색,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막은 입이 몇 개인데 감히 누가 들어와. 그게 위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주거래 은행들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어요.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최무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가가 바닥에 떨어져 고급 카펫을 태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새끼가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거야. 최무성은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값비싼 양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뒷배를 봐주던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전화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같은 시각 금성타워 85층에 위치한 상황실. 강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냉철하게 전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스크린에는 태양건설의 모든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중장부, 뇌물 리스트, 불법 하도급 증거들, 흑년의 정보력은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최무성의 차명 계좌 12개. 전부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비했던 국회의원 2명에게는 지금 막 저희 쪽 변호사가 접촉해서 손절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놈의 손발부터 자르는 거야. 자신이 믿고 있던 권력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해줘. 서연의 지시는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녀는 단순히 폭력으로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모니터 한 구석에 띄워진 지우의 입원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최무성. 네가 지우에게 준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돌려주마. 다시 룸살롱
VIP룸. 최무성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경찰청장, 검사장, 지역구 의원 등 평소 형님 동생 하던 권력자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겨우 연결된 한 명의 고위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최전무, 자네 미쳤어. 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금성그룹이 움직였어. 우린 다 끝났다고. 금성. 그룹 최무성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리고 뒷골목의 지배자인 그 금성그룹이 왜 하필 삼류건설사인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금성과 엮일 일이 뭐가 있다고. 그때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룸살롱의 기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최무성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그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들 사이로 박 실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로 최무성을 바라보았다. 태양건설 최무성 전무되십니까? 박 실장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에 최무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내가 최무성이다. 당신들 금성 사람인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 실장은 대답 대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지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최무성은 사진을 힐끗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건 그 카페 주인 놈이잖아. 이놈이 뭐 어쨌다는 거야. 그분이 바로 우리 강서연 대표님의 약혼자이십니다.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무성의 귀를 의심케 했다. 약혼자, 그 촌구석 카페 주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강서연의 약혼자라고. 최무성의 다리가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혀왔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깟 놈이 어떻게. 최무성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금성의 정예 요원들과 오늘 밤 일어난 불가해한 일련의 사태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힘없는 개미가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이었던 것이다. 모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 실장의 손짓에 요원들이 최무성에게 다가갔다. 최무성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죽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도, 인맥도, 폭력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최무성은 질질 끌려나가며 룸살롱 복도를 지났다. 화려했던 유흥가는 이미 흑년의 조직원들에 의해 접수된 상태였다. 손님들은 모두 쫓겨났고 가게 직원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이 세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검은 리무진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졌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창고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이 자신의 종착역임을 직감한 최무성은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폐창고 안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장두식과 그의 부하들은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와인잔 안에 붉은 액체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기다리고 있었어. 최전무. 창고 문이 열리고 최무성이 끌려 들어오자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장두식 일당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무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기어서 서연의 발치로 다가갔다. 대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무성은 서연의 구두 끝에 이마를 다시며 애원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조금 전까지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세상을 비웃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빼내며 차갑게 웃었다. 몰랐다. 그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네가 한 짓은 단순히 사람을 때린 게 아니야. 넌 내 세상의 전부를 부수려 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무성에게 다가갔다.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네가 가진 그 얄팍한 권력이 사람을 짓밟는 도구였다면 이제 내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너희들은 오늘 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배우게 될 거야. 서연의 선고와 함께 창고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끔찍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기 시작했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한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할로겐 조명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바닥에 무릎 꿇린 사내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기름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마치 도살장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서연은 공장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보르도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붉은 액체는 마치 그녀가 곧 흘리게 만들 피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의 뒤로는 흑년의 정예 조직원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어 숨막히는 위압감을 조성했다. 최무성 전무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강남의 룸살롱에서 호의호식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생사여 탈권을 쥔 저 여왕 앞에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옆에 널브러져 있는 장두식과 그의 부하들을 곁눈질했다. 그들은 이미 혹독한 교육을 받은 듯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최전무. 와인 좋아하나? 서연이 침묵을 깨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웠다. 최무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조아렸다. 대표님.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라.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내 약혼자는 말이야. 길가의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희는 순백의 도화지에 씻을 수 없는 먹물을 쏟아부은 거야.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서연이 눈짓하자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최무성 앞에 던져주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속보 태양 건설 본사 압수수색. 조 회장 긴급 체포. 최무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숨겨둔 차명 계좌. 내연녀 명의로 사둔 부동산. 심지어 네 자식들 유학 자금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동결 처리되고 있어. 넌 이제 빈털터리 범죄자일 뿐이야. 최무성은 절망감에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서연의 발치로 기어가 구두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러운 것을 보듯 발을 빼내며 그를 걷어찼다. 그녀에게 자비란 없었다. 가족 너도 가족이 소중한 줄은 아나보지. 서연이 싸늘하게 비웃었다. 지우는 내게 가족 그 이상이었어. 내가 이 지옥 같은 뒷골목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뒤였다고. 그런데 네가 그 빛을 끊어버리려 했어.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무리가 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최무성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경찰 간부와 구청의 인허가 담당자들이었다. 그들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무성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그들의 몰락을 보며 완전히 희망을 놓아버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장두식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내 남자의 얼굴을 때린 손이 어느 쪽이지? 장두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서연은 박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미리 준비된 묵직한 쇠망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에 쇠망치를 든 그녀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오른손이었나 서연이 중얼거리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장두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 있던 조직원들이 그의 팔을 강제로 바닥에 고정시켰다. 아니면 왼손 뭐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쓸모없게 될 테니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장두식의 처절한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망치를 내리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최무성과 다른 관리들은 그 광경을 보며 헛구역질을 하거나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피와 폭력을 지배하는 진짜 밤의 여왕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피 묻은 망치를 바닥에 던지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이건 지우가 흘린 피의 1,000분의 1도 안 돼. 그녀는 공포에 질린 무리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너희는 오늘 밤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겪는 곳임을 배우게 될 거야.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한 놈씩 차례대로 신문해. 누가 사주했는지, 누가 묵인했는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받아 녹음하고 녹화해서 검찰에 넘길 선물을 만들어. 물론 그 전에 충분히 뉘우칠 시간을 줘야겠지.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우님을 건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조직원들이 강목과 채찍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창고 안은 다시금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변했다. 살려달라는 애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의식이 없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다. 조금만 기다려. 지우야, 이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깨끗해진 세상에서 널 맞이할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의 높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지만 멀리서 동이 트기 전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창고 안의 어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가 주관하는 심판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전무, 서연이 다시 그를 불렀다.
최무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기분이 어때? 이제 네가 가진 건 썩어 문드러질 몸뚱어리 하나뿐이야. 아, 그마저도 운전하지 못하겠구나. 서연의 차가운 조소에 최무성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었음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창고 밖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창고 안에 비명소리를 덮어주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강서연. 그녀는 피로 얼룩진 이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복수의 여신이 되어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일 만큼 무겁고 탁했다.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음조차도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인 신음소리를 완전히 덮지 못했다. 폭력의 시간은 잠시 멈추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더욱 끔찍한 공포를 몰고 왔다. 강서연은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하이힐 끝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자태는 피투성이가 된 사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핑검은 연꽃처럼 고고하고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제 좀 대화가 통할 것 같네. 서연이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발밑에 기어다니는 장두식을 향해 있었다. 한때 이 구역을 주름잡던 건달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비루한 짐승 한 마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장두식은 깨진 앞니 사이로 피 섞인 침을 흘리며 고개를 처박았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으깨져 있었고 다리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여자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혐오였다.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두식은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반항했다가는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부하들 역시 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오열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장두식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장두식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서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똑똑히 알겠어.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사진 속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피와 먼지로 얼룩진 바닥 위에서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전부야. 내 심장이고 내 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런데 너희 더러운 손으로 그 깨끗한 사람을 망가뜨렸어.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임을 알렸다. 최무성 전무는 그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힘없는 카페 주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고작 재개발 이익 몇 푼을 위해 건드린 사람이 저승사자의 남편이었다니 몰랐다. 그게 너희들의 가장 큰 죄야. 서연은 최무성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약한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고 믿었겠지. 너희 같은 기생충들이 세상을 썩게 만드는 거야. 서연은 손짓으로 박 실장을 불렀다. 이자들 전부 무릎 꿇려. 명령이 떨어지자 조직원들이 달려들어 사내들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렸다. 그들은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창고 바닥에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렬로 꿇어앉아 서연을 향해 조아리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평생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최무성은 바닥에 이마를 대스며 절규했다. 그의 고급 양복은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명품 시계는 유리가 깨져 멈춰 있었다. 서연은 그 가소로운 제안에 코웃음을 쳤다. 돈 내게 돈으로 협상하려 들다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그녀는 천천히 최무성 앞으로 걸어가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 끝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서연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구두에 묻은 먼지보다 못한 너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비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줄 생각은 없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임원이자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자부하던 최무성이, 그리고 뒷골목을 주먹으로 지배하던 장두식이 한 여자의 구두 앞에서 오열하며 땅바닥을 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생존 본능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들은 서로 먼저 서연의 발치에 닿으려 아기다툼을 벌였다. 콧물과 눈물, 핏물이 뒤섞인 그들의 얼굴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들은 마치 서연을 신처럼 숭배하며 구원을 바라는 광신도들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추악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였다. 자신이 약했을 때는 세상이 자신을 짓밟으려 했지만 자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자 포식자들조차 발밑에 기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승리감이 전혀 달콤하지 않았다. 지우가 깨어났을 때 너희가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퍼할지도 몰라. 그 사람은 너무 착하니까. 서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래서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대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해줄게. 그녀는 뒤돌아서 박 실장에게 손을 내저었다.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형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조직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질질 끌려가는 최무성과 장두식을 향해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최무성은 끌려가며 절규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들이 가게 될 곳은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밑바닥, 혹은 감옥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옥일 것이 뻔했다. 서연은 텅 빈 창고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다리가 떨려왔다. 그녀 역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친 충격과 복수의 과정에서 쏟아낸 에너지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지우야. 보고 싶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잔혹한 복수의 여신은 사라지고 상처 입은 연인을 걱정하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이곳을 벗어나 소독약 냄새가 나는 지우의 곁으로 가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 씨가. 지우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는 사랑을 지키러 갈 차례였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지우에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강서연으로 그의 앞에 서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우가 깨어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너무나 컸고 지우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한편 경찰청 유치장과 검찰 조사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양건설과 관련된 비리 장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특종 보도가 이어졌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서연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부패한 카르텔을 휩쓸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정의가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지우의 병실 앞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서연이 복도에 나타나자 그들은 소리 없이 경례를 붙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병실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머리를 세우고 앉아있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왔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달려가 지우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가 다칠까봐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 씨.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지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요. 나 괜찮아요. 서연 씨가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보다 서연이 흘리는 눈물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우 씨가 알던 강서연. 사실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지우 씨가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고백했다. 그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괴물이라고 비난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알고 있었다고요. 서연이 되물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주변에 늘 경호원들이 있는 거.
가끔 밤늦게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씨가 가진 그 당당한 기운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서연의 물음에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게 강서연이라는 사람의 일부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배경이 아니라 서연 씨 그 자체예요. 그리고 어젯밤 서연 씨가 날 구하러 와줬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서연은 다시금 눈물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보석이 바로 이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지우의 사랑은 그녀의 어둠마저도 감싸 안을 만큼 넓고 깊었다.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태양건설, 최무성 전무,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조직폭력배 장두식 일당 전원 검거.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최무성과 장두식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처참했다. 지우는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이 참 무섭네요. 저 사람들 결국 벌을 받네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굳이 자신이 그 벌을 내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약속해요. 서연이 맹세하듯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아요. 우리 카페 다시 열 수 있겠죠. 이번에는 좀 더 튼튼하게 지어야겠어요. 그의 농담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병실을 환하게 비췄다. 어두운 밤은 지나갔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세상은 여전히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 빛나는 등대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태양건설의 몰락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요란하게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시비에서 시작되어 정관계 로비와 대규모 비자금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언론은 매일같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마비시켰다. 강서연은 금성타워의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포토라인의 선조, 회장과 최무성 전무의 초라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그들은 이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느라 급급했다. 대표님,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무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했답니다. 형량을 줄여보려고 발악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소용없을 겁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보고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량을 줄여 꿈도 야무지네. 감옥 안이 바깥 세상보다 더 지옥일 텐데 말이야. 그녀는 이미 손을 써두었다. 교도소 내에 수감된 흑년의 조직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최무성과 장두식이 숨쉬는 매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무성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인맥은 모래성처럼 흩어졌고 평소 형님 아우 하던 변호사들조차 그의 변호를 맡기를 꺼렸다. 금성그룹의 눈 밖에 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악몽이야.
말도 안 돼. 최무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면회 온 아내마저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돌아간 직후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가족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등을 돌렸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한편 장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수감된 구치소 훈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거구의 수감자들이 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흑련의 지시를 받은 방장들이었다.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내 놈이 감히 그분의 남자를 건드린 멍청이냐. 방장이 우두둑 소리가 나게 손가락을 꺾으며 다가왔다. 장두식은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다. 교도관들은 그 시각 묘하게도 순찰을 돌지 않았다. 철창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재판은 법의 심판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직접적이었다. 비명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이 틀어막힌 채 장두식은 자신이 지우에게 가했던 폭력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차라리 서연의 손에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서연은 철저하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태양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 자리는 금성그룹의 계열사가 인수하여 공공도서관과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은 금성그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찬양했고 서연의 이미지는 정의로운 경영인으로 포장되었다. 지우 씨, 가게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 보존할 거야.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누구도 그 평화를 깰 수 없게 만들겠어. 서연은 병실에서 지우에게 조감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사람들이 서연 씨를 무서워할까봐 걱정돼요. 지우의 걱정 어린 말에 서연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걱정 마.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리고 내 본 모습을 아는 건 지우 씨 하나면 충분해.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최무성과 장두식 일당은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검찰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무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장두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고 굳이 패배자들의 비참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리무진 안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껐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완전한 해방감은 아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가자. 서연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차는 법원을 빠져나와 한강변을 달렸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강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웠던 복수심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지우와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지우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허락을 받아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우는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다. 서연 씨,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장 해제된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그들은 병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받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서연은 지우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둠의 여왕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강인한 여인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태양건설의 흉물스러운 철거 가림막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악은 처단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비록 그 정의가 흙과 백이 뒤섞인 회색지대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밤 서연은 흑년의 간부들을 소집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당분간 모든 불법 사업을 중단하고 양지로 나온다. 지우 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림자 속에 더 깊이 숨거나 아예 빛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 그것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예고였다. 박 실장은 우려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관없어. 지우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흑년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할 거야. 내게는 그 사람이 조직보다 더 소중하니까. 서연의 결단은 확고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제국마저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진정한 의미의 보스다운 모습이었다. 어둠 속의 여왕은 이제 자신의 왕자를 위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다.